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2월 13일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한 랭킹은 수도권도 밤 10시로 영업 연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직계가족이라면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혜 기자. 네. 네, 이번 조정에 따라 영업 제한이 풀리거나 영업시간이 늘어난 업종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조금 전 방역당국이 거리 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계 조정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52만 곳은 운영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도 학원과 독서실, 극장 등 48만 곳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43만 곳은 영업시간을 제한하되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더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운영 중단 시간이 가장 길었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가 해제됩니다. 다만 밤 10시까지만 영업해야 하고 테이블과 룸 간 이동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고 하는데 예외도 있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단계를 완화하면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이번엔 예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무조건 금지였는데 직계가족이면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설 관리자가 있다면 축구장과 야구장에서 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로 숙박시설 객실의 3분의 2만 예약할 수 있었던 것도 해제됩니다. 이번 조치는 모레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다혜 기자가 잘 정리해줬는데 조정된 방역수칙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춰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이 이미 비수도권은 밤 10시 1시간 늘어났었죠. 근데 수도권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되는 업종들도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은 밤 10시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돼서 영업 시간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 음식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장 6종의 시설에 대해서 영업 시간이 제한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밤 9시까지 영업 제한, 이게 사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족쇄였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네.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됐어요. 굉장히 반가운 예. 소식 같은데 반가운 어떻게 소식이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오전에 이 소식이 발표되고 나서 일부 이제 방역 전문가들은 또 예. 찬반 논란이 좀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3차 대유행을 11월부터 겪고 있었잖아요. 지금 떨어지느냐 하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어쨌든 오늘은 362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지난 0시 기준 어제 하루 확진자죠. 그래서 나흘 만에 300명대로 떨어져서 다행이긴 한데 500명대까지도 이번 주에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런 대목에서 이제 가장 효과가 있었던 정책이 뭐냐. 방역 전문가들 일부는 그게 5인 이상 집합금지. 이건 3단계 조치보다 강력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업시간을 9시로 제한하다 보니 예. 경제적 타격은 내수 시장이 너무 큰데 어쨌든 모이질 못함으로써 접촉 가능성은 낮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이제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직계가족 정도만 풀고 그리고 이제 9시 영업 제한은 10시까지로 올라가고 수도권, 비수도권 공이 10시까지는 대부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아마 방역 전문가 차원에서는
조금 더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겠고요. 또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2월 26일이면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 네. 예. 이제 자율적으로 좀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 하는 이제 또 입장일 텐데 제일 중요한 긍정적인 효과는 어쨌든 조금 시장은 살아나야 한다. 이 설명절에 정말 장사 못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또 반길 만한 조치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또 저는 눈여겨본 점이 일단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가 됐는데 직계 가족이면서 같이 살지 않더라도 5명 이상 만나는 건 괜찮다. 이건 허용하겠다. 뭐 이런 방침을 내렸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번 설 때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가족들도 못 만나고 하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게 1년에 2차례 걸친 설과 추석 명절을 통해서 뭔가 가족들을 만나면서 힐링도 하고 또 그 삶의 어떤 활력도 찾았는데 이미 뭐 지난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도 못 만나게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번 설에 위기는 조금 넘겼다는 판단하에서 이제 5인 이상 그 모임에서 이제 가족들은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5인 이상은 이제 워낙 지금 강력한 조치는 이제 유지를 하지만 그러나 가족 간의 관계는 좀 더 풀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앞으로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전히 지금 전문가들은 이제 4차 대유행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백신의 지금 접종 속도가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6일부터 첫 접종을 한다고 그러지만 일반인 접종 같은 경우는 이미 2분기를 넘어서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또 4차 대유행과 함께 의료시설이 과연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2차 대유행 이후에 그걸 대비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빨리 이 시간 내에 뭔가 어떤 의료시설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은 새로운 장관을 임명을 해서 이 정신건강 문제 이거를 지금 관리하는 그 담당 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네. 이게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울감이나 외로움이라든지 코로나 블루라는 그렇죠. 말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분들도 등등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방역 당국이 단순히 방역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특히 정신 건강 이 부분도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직계 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방역당국이 밝혔는데 어제 설에는 대부분 가족이 모일 수 없었죠. 대신 비대면으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달라진 설 풍경 같이 만나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아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많이 내주세요,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네, 엄청 큰 한복을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저렇게 손녀, 손주들이 저렇게 하트 표시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음이 얼마나 뿌듯할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도 어제 굉장히 조용한 설을 보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비대면 설 사실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애잔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는 사남매고요. 예. 그다음 처가도 딸만 넷인데 명절 때는 이제 형제들 다 부모님 댁에 모였거든요. 근데 어제는 저는 그냥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저희 지도 교수님 댁에 찾아뵙고 집사람하고 예.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 집은 이제 장인 장모는 아마 딸들 집을 장인어른과 장모님 이렇게 순회하시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순회하시는 걸로요? 예, 정리가 됐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외부와 아예 차단된 곳들도 많았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요양시설인데요.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노인분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도 가족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울산시 울주 군의 이손 요양병원입니다. 보시면 가족들이 직접 만나진 못하고 이렇게 비닐막을 둔 채로 서로 손을 맞대면서 온기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닐막 사이를 두고 서로 인사를 건네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 방역을 하면서 또 방역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면 굉장히 애잔하고 마음이 아픈데요. 평론가님, 네. 정말 생리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생이별이죠. 그래도 저렇게 비닐박을 사이로 어쨌든 직접 얼굴을 뵌 분들은 아주 극히 소수인데 그나마 다행인데 저 장면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대부분은 이제 비대면으로만 면회가 허용이 돼서 아까 뭐 이제 설명절에 가족이 못 모였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계신 노부모님을 화상으로만 봐야 하는 가족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점점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 노인들은 늘어나고 앞으로는 집단 생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계속 늘어날 추세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버타운에 계실 거고. 근데 이 모두 다 집단 생활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감염병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거의 통제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도 안 그래도 집단 생활 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외롭고 답답하고 가족들을 보고 싶으실 텐데 원할 때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을 가능성이 높구나 생각하면 지금 이런 장면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암울한 장면들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거리 두기가 무색하게 전국의 유명 관광지나 서울의 번화가 등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서울 인사동입니다. 이게 많은 인파가 몰려서 정말 빽빽하다 이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풍경이고요. 남산골 한옥마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복궁 사진 보실 텐데요. 경복궁에도 물론 지금 이렇게 좀 거리두기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건 또 거리두기가 유지된다는 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가족 단위로 많은 관광객들이 좀 찾은 것 같고요. 강릉 안복해변 지금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늘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궁금한데 지금 5인 이상을 금지해서 가족 단위로도 만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관광지들이나 또 번화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를 도대체 저기서는 그런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는 건지 다 의문일 텐데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금. 그 저도 어제 오늘 이제 방송국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삼청동하고 이제 북악스카에 가니까 아마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인파가 저는 본 것 같아요.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경복궁 같은 경우는 지금 장이 지금 부족을 해서 주차하기 위해 차가 그 일대 도로에 꽉 지금 차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왔거든요. 그만큼 아마 이제 도대체 연휴 기간 중에 어떻게 집안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예. 다 가족끼리 이제 바람 쐬러 나오고 하는데 뭐 일단 그 다니는 분들 보면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 그나마 이제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게 아직 우리가 코로나에서 안전지대에서 넘어선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확진자 수가 대규모로 나온 게 대부분 이 종교시설 이런 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단 생활 하는 데라든지 그렇죠. 이런 곳에서 뭐 100명 이런 단위로 나오니까 숫자가 이게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랫동안 이 2.5단계 이 5인 이상 하면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300명대로 그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곳에서 100명 단위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국이 물론 이제 일반인들의 이것도 좀 유념을 해야 되지만 특히 집단 생활하는 곳 이런 곳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1차, 2차, 3차 대유행 때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전부 다 종교시설이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좀 더 방역당국이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주부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늘어나고 직계 가족도 모일 수 있다니 다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인데요. 엎치락, 뒤치락, 승전의 보궐선거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딱 53일 남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 결과를 전하고 있는데요. SBS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박영선, 안철수 후보 0.3%포인트 차이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숫자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높습니다. 다음은 MBC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번에는 박영선, 안철수 후보 이번에도 역시 0.5%포인트 차이로 뭐 거의 격차가 없다 보이는데 숫자로는 박영선 후보가 아주 조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최영희 평론가님 네.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혼전 양상이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한마디로는 뚜껑을 열어봐야 확인될 것이다. 지금 혼전인 거 확실하고요. 예. 박빙인 것도 확실하죠. 그런데다 또 변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가상 양자 대결 결과만 몇몇 언론사의 이제 여론조사를 보셨는데 또 이게 3자 구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자 구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이 각 정당별로 혹은 제3지대 예비 후보들이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저는 꼭 이 정당이나 선거 캠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 항상 유리한 결과를 보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조금 앞서간다는 건 어떤 확증을 잡고 싶죠. 그런데 이때는 불리한 결과를 보시라는 겁니다. 불리한 결과를 봐야 된다. 왜 우리가 지고 있는가? 예. 유권자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좀 보완하고 유권자에게 더 다가가야 우리에게 마음을 줄 것인가?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53일 남은 선거인데 아직 무응답하고 있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도 다수 있습니다. 예. 이들을 이제 흔히 우리가 중도층, 부동층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을 누가 끌고 갈 것인지에 따라서 선거의 결과는 완전히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한 달 반 이상 남은 선거에서 불리한 지표를 좀 적극 참조하시고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를 더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야권은요, 저것도 행복한 케이스예요. 지금 양자 구도를 가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최종적으로 범야권 단일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수치는 떨어지겠죠. 야권 후보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빨리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나가는 시간들이 다가와야 한다.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위원님 뭐 말씀처럼 단일화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보면 야권이 단일화를 해도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거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희 채널A 그 인터뷰에서 네. 야권의 단일화는 숙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단일화는 정해진 것 같은데 그 방식을 두고 신경전은 매우 치열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선거를 이렇게 보면요. 보통 보궐선거나 재선거 같은 경우는 야당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의 판입니다. 예. 예전에 이제 열린우리당 뭐 등등 그때 여당이 있을 때 그때 여당이 거의 15대 0 뭐 이렇게 패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선거라는 게 보궐선거라는 게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권이 그렇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4년차 때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여당이 유리한 게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부동산 문제 또 이 선거가 왜 치러졌습니까? 결국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들의 문제로 지금 치러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경제 상황 지금 뭐 역대 최고의 지금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올 1월 달 실업률만 하더라도 100만 개 일자리가 다 날아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 뭐 집값이 잡히지가 않고 전월세가 여전히 이제 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야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그 왜 그러냐? 지난 4.15 총선 이후에 어떤 여당의 우세 구도 이것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즉 그거는 뭐냐면 야당이 아직까지 국민들한테 신뢰를 갈 만한 나름대로 어떤 이 뚜렷한 이 중심점이 못 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반성의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국민의힘 단독으로만 도저히 지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런 분하고 합치하자만 겨우겨우 대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야당한테 지금 이차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선거가 아직 좀 남았지만 카드가 많습니다. 지금 뭐 이미 이제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이 시장, 박원순 시장, 뭐 오거돈 시장 문제, 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점점 그 문제가 조금씩 희소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박영선 지금 후보가 사실상 그렇게 친문 후보가 아니잖아요. 친문 색채가 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사람하고 이쪽 정권하고는 조금의 어떤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백신 문제라든지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여당으로 할 수 있는 카드가 더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이든지 단일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건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의당이 지금 후보를 안 내잖아요. 예. 그러면 정의당의 그 부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여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야당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더 그 구도가 어려워진다고 보면 야당으로서는 아마 어제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단일화가 필생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설 연휴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나경원 후보는 세수 1분 30초란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잠시 그 영상 보시죠. 남대문의 명물이 만두 하나 먹고 귀걸이도 하나 사고 마스크도 하나 사고 양말도 샀어요. 하나에 500원짜리였는데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시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운동화를 신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니까 너무 더워서 우리 수행하는 수행과장한테 양말질 하나 어디서 사오라 그랬더니 본인이 갖고 있던 어머님이 500원 주고 사갖고 오신 양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줬어요. 되게 예쁜 캐릭터 만화가 있길래 저는 그냥 신고 신었죠. 캐릭터 양말이 일본 만화 캐릭터라고 그거 갖고 대신에 82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고 살았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 나경원 후보 개인적으로 잘 아실 것 같은데 네네. 저렇게 화장기 없는 우리가 흔히 생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 생얼 처음 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나경원 후보 저 굉장히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온 학교가 고등학교가 그 동작구에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그다음 또 대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가끔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런 모습은 제가 진짜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경원 후보 이렇게 쭉 보면 경력이나 집안이나 뭐 학벌이나 그다음 외모까지도 그렇게 저 같은 사람도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서민적이지 않은 그런 풍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탈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나 전 의원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일기를 쓰듯 유권자와 만나며 친근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도 친근함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박 전 장관 이렇게 SNS로 설 연휴를 시작했는데요. 이 게시글을 함께 보시면 그 군입대한 아들과 이렇게 포옹을 한 뒷모습 사진과 함께 아들에게 쓰는 글을 게시글로 올렸어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뭐 설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뭐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뭐 코로나가 잠잠하지 않았더라면 설 연휴에 아들이 휴가를 나왔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아들이 휴가를 나오지 못해 안타깝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또 소상공인들도 같이 이렇게 봄이 올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글을 맺었습니다. 네, 위원님 보면 박 전 장관 이렇게 서울역을 찾아서 머리띠까지 하고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뭐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두 분 다 아드님들이 지금 군입대를 했습니다. 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아들이 이제 지금 군에 훈련소를 나와서 또 특전사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박영선 지금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엄마로서 또 병역을 수행하는 이제 아들을 둔 엄마로서의 입장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함으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군에 보낸 아들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공감대를 이제 형성하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제 두 분 다 뭐 쌩얼이나 이런 이제 머리띠를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항상 이제 어떤 면에서 여성 후보들은 이제 좀 준비된 모습들 이런 것만 이제 비춰졌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쌩얼이고 그냥 머리띠 하고 붓고 나오고 와서 가서 일하고 운동화 신고 가고 네. 그러니까 어떤 벽 자체를 이제 허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뭔가 저 사람 나하고 근접하기 힘든 거, 뭐 정혁진 변호사님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멀리 있는 듯한 현상, 그걸 좀 더 이제 좁히는 역할들. 그래서 저 사람 나하고 그냥 뭐 크게 차이가 없구나. 이런 이미지들. 왜냐하면 두 분 같은 경우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어쩌면 여야 중에서 가장 성공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여성 표도가 많기 때문에 문제는 그분들과 나하고 사이가 가깝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이미지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유세도 할 수가 없죠. 또 메시지는 지금 이렇게 하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모습들. 이게 친근감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할 수 있는 선거 방법이겠죠. 네. 예. 그 나경원 후보의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머리띠 굉장히 이색적인 모습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는 반대로 본인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디로 가고 있나 봤더니 서울역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방호복을 입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지난 총선 때도 대구로 내려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의료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이번 설 연휴에도 의사 출신인 만큼 서울역 임시 선별 진료소를 찾아서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본인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건 또 약간 대두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 모습은 안철수 후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유명한 기자 앵커 출신이었고 나경원 후보는 판사, 오세훈 후보는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그런데 지금과 같은 1년 동안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역시 가장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경력은 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유리하게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그 선택인 것 같고 그다음 제가 봤을 때 은근히 안철수 후보 저 의사 복장이 저런 복장이 제가 봤을 때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코로나라고 해도 후보자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있죠. 바로 재래시장인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세훈 전 시장 지난 10일 이렇게 남대문 시장을 찾은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선거 유세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재래시장 찾는 거는 필수일 테고요. 오전 시장뿐만 아니라 그 여권의 후보인 우상호 의원도 지난 11일에 이렇게 중랑구의 면목시장을 찾았습니다. 선거 유세에서는 사실 재래시장이 절대 빠질 수 없는 장소이긴 한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보시면 서울 시민들은 부모, 형제들 5명 이상이 모여도 10만 원 과태료를 물리고 세배도 못하게 하는 방역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재래시장에서 어묵 사 먹고 사진 한 장 찍는 게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상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제발 보여주기식 정치쇼는 그만하고 일 좀 하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게 타당한 비판이죠. 그리고 지금 또 따라가야 되는 도전자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4명의 예비 후보가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본선엔 1명만 올라가지만 지금 다들 나경원이냐 오세훈이냐 나경원이냐 그 아래 이제 오신환 예비 후보가 있고요. 예. 조은희 지금 서초구청장 예비 후보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언론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저라도 좀 의아할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아까 이제 박영선 예비 후보도 나왔습니다만 이낙연 대표와 함께 이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허깅을 해요. 포옹을 하고 저래도 되나? 이 주먹으로 인사하고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 그리고 다 접촉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정도만 방역 지침을 지키지 저런 분위기에서 거리 두기는 하나도 안 지켜지고 여러 사람들이 좀 모여 있네.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설날 명절에 직계 가족도 5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하는가? 이건 적어도 저 장면을 보는 유권자이자 시청자들은 궁금증, 의아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 대목을 딱 짚은 건데 저는 매우 타당한 비판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위가 떨어지는 어떤 쫓아가야 되는 도전자 입장에서 이 비판만으로 따라갈 수 있겠는가? 사실은 지금 뭔가 좀 정책적인 타격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대목에서는 비판은 적절한데 그 다음은 뭐냐? 이러한 또 질문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네. 여야 후보들 일단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상원이 비판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강수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후보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자신의 롤 모델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려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힘겨운 시간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남은 시간에까지 박원순은 제 목숨을 다하는 순간에까지 나의 동지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박원순 시장은 제게 혁신의 롤모델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는 동지였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건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물론 이게 박 전 시장의 정책을 개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지만 사실 이미 많은 이제 네,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글이었다 하더라도 네. 박 전 시장이 나의 롤모델이고 나의 동지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다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커지고 있고요. 저 글이 이제 이 회자됨과 동시에 커지고 있고요. 지금 이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것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예비 후보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우선은 이제 샤이 박원순을 좀 자극해서 지금 열세에 있는 내가 좀 이 어떤 상황을 당내에서, 당 외에서는 쉽지 않다는 각오를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적어도 이제 이 경선이 내부에 당심 50%, 민심 50%로 돼 있으니까 당내에서만은 내가 유리함을 가져가 보자라고 했는데 플러스 요인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샤이 박원순이라고 말씀드린 하지만 여기서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는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크다면 예. 그래서 제가 무리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이후라면 혹시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박원순 전 시장의 과오는 과오대로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펼쳤던 박원순 시장의 정책적인 혁신 측면만은 재평가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지금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 또 이제 수많은 여성계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혀 좋은 전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자 당장 이제 박원순 피해 당사자는 그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내놨는데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해봤어요. 함께 보시면 일단 누군가에게 대한 공감이 누군가에겐 폭력이 된다라고 글을 시작을 하는데 뭐 유족에 대한 공감을 어찌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유족에 대한 의원님의 공감이 피해자인 저와 제 가족에게는 가슴을 짓누르는 폭력입니다. 전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하셨죠. 공무원이 대리 처방을 받도록 하고 시장의 속옷을 정리하게 하고 또 명절 음식을 사는 일들도 정책으로 계승하실 건가요? 라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입장문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저도 사실 강난희 여사 그 편지도 봤고요. 그다음에 우상호 후보의 SNS도 봤고 그다음에 김재련 변호사 SNS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어떤 그 이야기가 가장 큰 공감을 얻었을 것이냐. 뭐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상호 후보가 과연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 저는 안 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우상호 후보가 글을 남긴 것은 무엇이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론 이분한테는 집토끼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급하구나.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여당에서 후보가 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상호 후보가 이 서울시장만 하고 정치를 그만둘 것이냐. 정치인으로서 판단 능력이 과연 그 좀 의심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정도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누구를 위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급선무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자가 이걸 갖다 쭉 보면은 나더러 다시는 이제 서울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냐. 얼마나 절절합니까? 그 다음에 뭐 굳이 제가 다시 그건 안 하겠지만 뭐 옷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다시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되는데 이게 박원순 시장한테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여당 선거에 유리한 것이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 있어서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상호 의원 캠프의 상황 실장은 피해자와 김재련 변호사를 향해서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글을 남겨서 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참다 한마디 한다. 우상호 의원이 박 시장님 유족을 위로한 편지를 두고 2차 가해라고
난리다.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의 말을 인용해 가슴 짓누르는 폭력으로 참 잔인하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잔혹한 폭력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하면서 그분들을 다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올린 겁니다. 이현종 의원님, 지금 그 우상호 후보가 먼저 이제 그 강난이 여사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겠다 하면서 좀 과도한 표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측의 변호인은 이것이야말로 2차 가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여전히 우상호 후보의 캠프에서는 이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반격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상호 후보 캠프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선거를 했는가? 왜 이 선거에 나왔는가?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항상 이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안희정 전 지사를 비롯해서 뭐 같은 세대지 않습니까? 같은 세대의 어떤 이런 문제인데, 과연 그 문제에서 우상호 후보는 어떻게 대응을 했던가? 저는 그걸 되묻고 싶어요. 많은 여성들이, 또 피해자 여성들이 지금 지난번 피해자 여성의 어머님이 그 어떤 올린 글을 보면 정말 이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정치인은요, 이런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 철학을 국민들 앞에 알립니다. 그리고 이 선거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표가 유리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인이 그걸 보면 나중에라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상호 후보는 이번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 몇 명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냐면 지금까지 본인이 쌓아왔던, 자, 국회의원을 하고 여당 원내대표를 하고 했던, 그리고 또 본인이 586 세대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왔는가. 그리고 586 주자들은 이런 여성 희롱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건가? 오히려 그걸 변호하는 변호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가? 저는 이거는요, 정말 같은 세대로서 정말 저는 좀 분노감이 차오르고요. 이렇게 어떤 당면한 현 선거에 눈앞에 두고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 이거는 과연 저는 이 정치 철학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면 여야 모두 후보 토론회가 진행될 텐데, 그 자리에서 자질과 능력 그리고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세 번째 한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참 다른 남북 정상의 설 메시지 소식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남과 북 두 정상이 각각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직접 영상을 찍어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하얀 거 눌러야 돼? 그래야 돼, 이제. 동상은? 됐죠? 끈 거 아니에요? 끈 거 같은데? 됐어.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아내와 함께 설 인사를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중간 부분을 잘 살리면 되겠죠. 네, 조혁진 변호사님. 네. 대통령이 저렇게 휴대전화를 앞에 두고 직접 촬영하는 모습, 굉장히 저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소통 방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신년 메시지 같은 거 할 때에는 잘 짜여진 그런 딱딱하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영상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렇게 서투르고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모습이 오히려 더 보기 좋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께 모든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기대했던 것들이 적극적인 소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이전과 달리 조금 국민들과 더 잘 소통을 해주시고 또 국민들의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호가님 저희 뭐 앞서 영상 보셨지만 문 네. 대통령 내외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관저에 머물렀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공개된 영상 속에 그 반려견과 반려묘도 같이 공개가 그렇습니다. 됐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근황이 공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임 초기에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예. 이제 퍼스트 독, 퍼스트 캣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뭐 1000만 가구 이상이 지금 펫팸족이라고 해서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에 동물도 걸린다. 여기 우리가 얼마나 놀랐었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청와대에 들어간 퍼스트 독과 캣이 그동안 좀 궁금했는데 그렇죠. 이 찡찡이가 고양입니다. 이 까맣고 하얀 얼룩 고양이. 네. 예. 저 이제 거네요, 찡찡이. 저는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찡찡이에 관심이 많은데 예. 오랜만에 이제 찡찡이 사진을 봤고요. 대통령이 직접 편안한 복장에 슬리퍼를 신고 이 찡찡이를 돌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마루는 퍼스트 독이죠. 네. 진돗개인데 네. 이 마루와 함께 곰이가 있고 또 유기견을 입양을 했어요. 이게 네. 토리예요, 토리. 그런데 이러한 4마리의 반려견, 반려묘가 오랜만에 이번 명절 연휴 대통령의 사진에 함께 등장했는데 대통령이 알고 보니 이 찡찡이의 집사시더라고요. 나이도 좀 있고 이 강아지들도 그렇고 나이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좀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이렇게 돌봐주는 모습은 참 명절에 좀 훈훈한 느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네. 네. 문 대통령은 설을 맞아서 이웃 나라에도 새해 인사를 전했는데요. 한국어를 포함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 4개 국어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를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는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은 음력 설을 쇠지 않는다. 음력 설을 쇠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가 포함된 거다.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현종 위원님, 네. 물론 뭐 저 설명대로 설을 세는 음력 설을 세는 나라 국민들에게 맞는 언어를 선택했다. 그래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를 해명하고 있는 건데 이럴 기에 오히려 일본어도 넣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이렇게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신정만 이제 명절로 인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뭐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청와대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죠. 예. 뭐 일단 이 음력설을 세는 지금 중국과 싱가포르나 베트남 이런 관련국들에게 이제 인사를 한다는 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올해 들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하는 사안이 한일 간의 관계 회복이지 않습니까? 지금 강창일 지금 일본 대사가 이제 부임이 됐고 하지만 최근에 위안부에 대한 이제 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는 굉장히 더 예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스가 총리 이후에 처음에 한일 관계를 좀 회복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이 판결로 더 악화가 됐고 곧 있으면 이제 아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금 한일 관계를 뭔가 풀어보겠다는 게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어떤 좀 관계의 어떤 전략적 모색을 한다라면 이 기회에 지내지 않는 가깝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일본말로도 인사를 하고 뭐 그거 뭐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일본은 너네는 안 지내니까 인사 안 한다. 이렇게 또 하기에는 가까운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같은 명절에 같이 또 인사하는 우리가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누구나 다 인사하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이걸 당신네들은 양력 설세니까 인사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궁색하지 않는가. 그러면 사실은 정식으로 이렇게 뭔가 하기에는 뭔가 의도가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에게 관계를 좋게 하면 다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굳이 청와대가 이런 부분에 인색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굳이 딱 음력선을 센 나라만 딱 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편협한 해석 아닌가 좀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의 개인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인천 소래포구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소래포구는 지난 2017년 3월 대형 화재로 소실됐다가 지난해 말 3년 9개월 만에 재개장한 곳이기도 한데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17년도 화재 때 제가 왔었거든요. 이렇게 아주 현지시 건물로 새롭게 이렇게 개장하게 되니까 기쁘긴 한데 그런데 한참 어려울 때 또 개장해서 그럽니까? 대통령님이 오셔가지고 또 저희 시장이 또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 소래포구 비구의 시장이 이렇게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개장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많이 사면 완전히 구매 권능이 있어서. 안 돼요. 아유, 물건 똥속에 잘 골랐어요. 똥속에 잘 골라요. 작업자들이 이제 코로나 좀 집중되고 그러면 정신을 좋아하니까 또 관광지로도 많이 오고. 골랐을 때도 도와주셔야지. 우리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 4년 동안. 우리 대통령이 이것도 구정 대목에 당선 안 되고 오이도는 개장을 했는데 마음이 아파서 일부러 왔습니다. 오이도가 아니고요. 소래포고예요. 소래포고요. 제가 오이도역으로 맨날 와서. 오이도라 그러면은 저 오이도 선전해 주는 거잖아. 여기 소래포고예요. 많이 가주십시오. 많이 사세요. 네, 평론가님,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화기애애한 네, 분위기긴 한데 그 상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불났을 때 좀 도와주셨어야지 고생을 네네.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 좀 적극적 지원이 없어서 서운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저런 대목이 중요하다고 봐요. 대통령이 현장에 가는 이유는 저런 얘기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상인 회장은 또 회장 입장이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대통령에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앞으로 장사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덕담 인사는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하시지만 네. 현재 상인들은 정말 솔직한 얘기를 현장 얘기를 전해야죠. 네. 다 좋은 얘기만 들을 거면 뭐하러 저렇게 어렵게 가겠어요. 그냥 전해 들으면 되죠. 그런데 아까 저 상인의 마음 불났을 때 좀 도와주시지 그랬느냐. 우리가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이런 하소연.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영부인의 얘기에 대해서도 오이도가 아니고 소래포구다. 딱 이렇게 또 위치를 짚어주는 이런 센스. 이러한 것들이 이 대통령 내외분이나 정치하는 분들에게도 좀 일침이 돼서 그럼 이제 앞으로 또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정치인들이 그렇지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좀 달려가서 들어야지.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이 적기를 놓치지 않고 이 꼭 필요한 타이밍에 지원을 해야지 하는 경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런 국민들의 목소리는 항상 좀 나올 필요가 있다. 전 그래서 저 상인분들의 용기 좀 박수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부터는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제 당 전원회의 종료 사실을 알리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여러 부분의 사업, 특히 경제 부분의 성과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함께 내용을 보시면 뭐 김정은이 이렇게 책상을 치는 모습까지 공개가 되면서 관료주의의 허풍, 패배주의의 씨앗,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했고요. 또 실제로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교체했다고 해요. 저희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책상을 친다고 또 경제부장을 교체한다고 지금 북한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했고요. 또 대북 제재가 실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을 보면 거의 생필품이 지금 없어져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국으로부터 수입 자체가 안 되니까 생필품이 없는 데다가 문제는 이 생필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바로 전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력이 지금 거의 없어요. 제가 한 2000년도에 북한에 평양에 방문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평양 시내를 6군데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전기를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공장 같은 경우는 전력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고 일부 지금 태양광으로 겨우겨우 이제 전등을 켜는 이런 현상인데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호통치고 대노한다고 해서 지금 북한 경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석탄도 지금 팔아서 뭔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판매길이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지금 코로나를 해서 이게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지금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력 경쟁할 수 없는 경제인데 문제는 그 불가능을 자꾸 가능하도록 지금 하라니까 지금 저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우리 정부는 자꾸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북한의 대북 제재가 있는 한은 아마 저런 현상은 더 아마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는 커져가지만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은 아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화면을 봤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김정은 총비서가 굉장히 격하게 막 손짓을 하면서 관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강단도 막 주먹을 쳤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요. 열심히 또 받아 적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이현 의원님, 근데 저를 보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경제 관료를 실책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북한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 대외 메시지는 지금까지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대내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향해서 우리가 그만큼 어렵다 뭐 이런 걸 또 강조하는 또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단적으로 지난 8차 당중앙위원회가 열렸을 때 각국에서 온 그 지역에서 온 중앙위원들한테 원래 이제 끝나고 나면 전자제품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예. TV라든지. 근데 이번에 뭘 나눠줬냐면 과일 한 박스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북한 경제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당 중앙위원이라고 하면 각 지역에서는 전부 다 유지일 거잖아요. 그렇죠. 평양 갔다 왔는데 이 과일 한 박스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갔다 오면 냉장고도 바꿔주고 TV도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 저런 이제 장면을 노출한 이유는 결국 이제 저런 장면을 통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협상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문제는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지만이 뭔가 협상에 진전이 있지 저렇게 격려한다는 모습만 보인다고 해서 사실 협상이 진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신년 메시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현종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 한랭킹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아찔한 도로 영상인데요.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제 미국 텍사스주 멈춰있던 차량들을 향해서 육중한 트레일러가 달려듭니다. 앞에 있던 소형차들의 파편처럼 날아가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줄줄이 추돌한 차량들 무려 130대가 연쇄 추돌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고 구간만 800m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대의 차량이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고 후 가까이에서 바라본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차량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 아니 저렇게 트레일러가 왜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저렇게 소형차들 들이받았는데 그 뒤로도 계속 차량들이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아비규환인데요. 왜 그랬던 거죠? 처음에 사고가 나고 그 다음 차들이 저걸 보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분명히 밟았는데 그냥 받는 겁니다. 이유는 밤 사이에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다가 날이 추워지니까 이게 진눈깨비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도로 위에 쌓였는데 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게 빙판으로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간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아도 멈출 수가 없었는데 초기에 차들이 부딪히고 멈춰섰는데 그 다음 차들이 앞에 사고를 보고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멈추지 않고 미끄러지면서 받고 이게 지금 800m면 사실 1km에 거쳐서 그러니까요. 130중 출돌이다. 아, 이거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겨울철에는 이 블랙 아이스, 예. 빙판길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빙판길 저렇게 해도 진짜 무서운 거군요. 마지막 한 랭킹 만나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한 랭킹 비정한 어른들 계속되는 아동 참사입니다. 네, 따뜻해야 할 설 연휴에 가족의 학대로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지난 9일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신생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건 당시 상황과 20대 부모의 모습 영상으로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른 침대에서 떨어졌고 얼굴에 멍이 들었다. 그래서 심정지 상태다 이렇게 신고가 들었어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교수님, 이 부모 결국 구속되셨어요. 근데 이제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고 저희가 신고 내용 다 같이 보셨는데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아기가 스스로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이 부모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학대를 하기 전, 즉 아이가 사망을 하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그 생각을 못 하다가 일단 사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보통 일반적인 아동학대하고 좀 다른 것이 이 피해 아동이 지금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서 아이들 기를 때 이렇게 뒤집으면은 부모들이 그렇게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뒤집었다고. 근데 이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굴러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지금 이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뭔가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든 것인데 그걸 잘못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쪽에도 이게 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이게 떨어지면서 어떤 그런 상처가 난 것이 아니라 주먹이라든가 손을 이용을 해서 아이에 대해서 어떤 가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사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결국 부모도 아이를 때렸다 이 점을 인정했다는 건데 그 이유도 정말 황당합니다.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건데 이 부모들은 아이를 자신들이 때렸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이 주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만약에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우유를 토했다고 저렇게 맞아 죽으면 아마 인류가 멸망했을 겁니다. 예.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유를 먹이고 약간 이렇게 등을 두들겨줘야 이 트름을 하는 것이거든요. 소화를 거기 아무리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른들도 보면 음식 먹으면 트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사망한 것이 자기들 때문이 아니고 그 정도의 외력을 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2주밖에 되지 않는 신생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외력을 가해야 그 아이가 사망을 하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가늠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그 말 자체가 너무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부부가 둘이가 있으면 한 사람이 좀 약간 이제 폭력적이면 한 사람은 말리는데 제가 들린 얘기는 이 둘이가 다 그렇게 폭행을 했다라고 하니까 예. 사실은 이제 심성이라든가 환경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정말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부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숨진 아기의 아빠는 지난해에도 2살배기 큰딸을 때린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때리긴 했는데 사망하게 된 원인이 나는 아니다. 눈 놓고 좋아하고 하고 하니까 짜증나서 얼굴 쪽 턱 쪽하고 이쪽 볼 쪽에 좀 있었고 엄마도 일부 때린 부분이 있어요. 작년 1월이요. 그때도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냥 울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 네, 오 교수님 경찰의 말을 종합해 보면 첫째 아이에 대한 학대도 이미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숨지는 비극을 막지 못한 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실 이 부부 중에서 제가 아빠라는 얘기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지난해 1월에도 이제 2살짜리 큰 딸이 있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폭행을 해가지고 현재 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큰딸은 즉각적으로 이제 이 부부하고 분리돼가지고 지금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데 들린 얘기에 의하면 술 마시고 그 아이를 갖다가 다시 돌려다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아동 학대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귀결은 불행히도 아이가 사망을 해야 이게 세상에 알려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보호기관에서는 두 번째 아이를 낳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가 되고 양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죠. 이런 일이 발생될 때마다 법적인 거, 제도적인 게 없다라고 지금까지 어디 1, 2년 얘기해 왔습니까? 예. 정혁재 변호사님,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첫째 아이도 때려서 학대가 있어서 불구속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 아이까지 폭행을 해서 결국 이제 숨지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가중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 아동학대 처벌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결코 있어서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동학대 치사죄가 징역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사들이 재판할 때 그 참고해야 되는 것이 양형 기준이라고 있거든요. 예. 양형 기준은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4년에서 7년, 여기에다가 가중 요소가 있으면 6년에서 10년, 그다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텐데 네. 이 양형 기준상의 그 가중 요소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피해자가 1명이냐 2명이냐. 그런데 지금 2명이지 않습니까? 예. 자기 애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행위가 어떻게 범죄가 동종의 범죄가 여러 번 있었는지 여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렇게 학대를 한 것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학대를 이렇게 그 다 딸들에 대해서 한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죄질이 훨씬 더 나쁘고 그다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둘째가 이 세상에서 빛을 본 게 한 달도 안 되고 2주 만에 이렇게 세상을 갖다 떠났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그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가지고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아동학대 치사죄라고 하는 거는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잘못해서 과실치사다 이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경북 구미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3살 난 아이가 숨진 채 빌라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오래전 집을 나갔고 엄마는 아이를 두고 6개월 전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친모의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 집어 같은 거 맞으십니까? 아이 집을 줄 알고 계셨나요?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네, 오 교수님 이번 사건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언제 사망했는지랑 그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걸 텐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죠. 네, 이제 일단 이 아이가 발견된 것은 이 그 여성이 살고 있는 그 빌라가 계약이 만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라를 비워달라 그래서 이 여성의 아버지, 즉 이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가서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집을 나갔고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여성도 6개월 전에 이 집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 아이를 거기에다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조사에서 내가 만약에 그 놔뒀으니까 아이가 죽을 거라고 자기는 뭐 인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망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지금 자기 부모하고 떨어져 가지고 거기 며칠 만에 금방 사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수사기관의 어떤 조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비정한 엄마가 아이가 숨진 후에도 정부에서 주는 양육수당을 꼬박꼬박 챙겼다는 건데요. 지자체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동수당하고 양육수당은 저희가 나갔더라고요. 모든 아동들이 받는 보편수당이기 때문에 1월 25일까지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렇게 꼬박꼬박 들어오는 아이 수당을 쓰면서 정말 자식 생각이 안 났던 건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난달 25일까지 들어온 돈을 받았고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건 우리 아이를 위해 쓰라는 아동수당이구나, 양육수당이구나. 근데 양육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게 내가 정말 아이를 키우지 못할 상황이다라고 생각된 엄마들이 찾아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베이비박스라는 것도 있어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가면 거기를 이제 살펴보는 복지기관의 분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든 케어할 방법을 찾습니다. 예전에는 뭐 사찰에도 놓고 가고 교회 앞에도 놓고 가고 말이죠. 또는 좀 부유한 집 앞에 놓고 이런 겨울엔 어떻게 합니까? 초인종 누르고 달아납니다. 최소한 아이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나는 못 키우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어있고 잠긴 집안에 아이를 버려놓고 갔는데 수당은 최근까지 이건 받아 타서 썼다. 이거 저는 이 심리를 어떻게 좀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뭐라고 좀 논평하기가 어렵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10살 조카에게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 사건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모 부부의 모습과 그 이웃 주민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빠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언제 이럴 거면은 아이에게 미안하면 없습니까? 무거운
그 정량님 옷처럼 백원지처럼 죽이는 들어가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 느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네, 오 교수님 이번에는 부모가 아닌 그 이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이 이야기인데 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훈육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사실상 물고문 수준에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10살 정도 되면은 소변은 거의 다 가리죠. 그런데 이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급박을 주고 매질을 하게 되면 이 동물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도 소변을 못 가려요. 네. 그러니까 소변을 못 가리는 그 이유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 원인은 바로 본인들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 아이를 어른이 둘이가 몸을 잡고 머리를 갖다가 물 안에 집어넣는 그야말로 물고문 수준이다 이렇게 그 보도가 됐는데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이 사람들은 뭐 지난 8일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며칠 전부터 학대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달에 이 10살 먹은 아이의 오빠가 왔을 때도 그때는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 네. 이전부터 그런 어떤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설 연휴에 전해진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의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왜 이렇게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쪽 제 집인데요. 네. 어머니 아버님이 좀 많이 거부적이셔서 주차 안내문도 좀 절드리고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선생님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우리 집에는 불편하고 그때의 기억을 오히려 상기시킨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뭐 밖에 있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여주지 않으시거나 강제적으로 어떻게 뭐 직접 대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관력 인력을 충원하고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